자, 이번에는 6반입니다. 6반. 6반은 여선 6자에다가 반이라는 게 이제 반대되다 그런 말입니다. 반대하다 할 때 그 반이 이제 6반입니다. 혹은 이제 거스르다 그런 말로도 쓰고요. 상반되다 그런 말로도 쓰겠죠, 그죠? 자, 읽어보죠. 무슨 말인지. 죽음을 두려워하고 위급함을 피하는 것은 적에게 항복하거나 도망하는 민중들인데도 세상에서는 이들을 존중해 말하기를 삶을 귀하게 여기는 선비다라고 한다. 이것도 괴사하고 비슷한 내용 같은데. 자, 옛날에 도를 배워 자기의 주의, 사상을 세우면 법을 이탈하는 민중들인데도 세상에서는 이들을 존중해 말하기를 공부를 많이 한 선비라고 한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면서 잘 먹고 지내는 것은 먹을 것을 탐내는 민중인데도 세상에서는 그들을 존중하여 말하기를 능력 있는 선비라고 한다. 이거 전에 멋지게 꾸민 말이나 지교를 다하는 것은, 지교라는 거는 기교입니다. 기교. 그러니까 끼부린다 뭐 그런 말이죠. 다하는 것은 속이기를 잘하는 민중들인데도 세상에서는 그들을 존중해 말하기를 말 잘하고 재치 있는 선비라고 한다. 허리에 칼을 차고 다니면서 사람을 덮치고 죽이기도 하는 깡패들은 난폭한 민중들인데도 세상에서는 그를 존중해 말하기를 용맹에 애쓰는 선비라고 한다. 도둑의 목숨을 구해주고 간악한 사람을 숨기는 것은 죽음을 당해야 마땅한 민중인데도 세상에서는 그들을 존중해 말하기를 남자답고 용감한 의협심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이 6가지 부류의 놈들을 이 세상에서는 칭찬한다. 이게 6반인가 보네. 6반.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게 이제 여기 요편 내용인가 본데요. 자, 위험한 곳에 나아가 신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절조를 지키는 죽음인데도 세상에서는 이들을 깔보고 말하기를 이해타산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보고 들은 지식은 적어도 명령에 잘 따름은 법을 온전히 지키는 민중인데도 사람인데도 세상에서는 도리어 그들을 깔보고 말하기를 소박하고 고루한 놈이라고 한다. 힘써 밭을 갈아 농사지어 먹고 사는 것은 이익을 생산해내는 민중인데도 사람인데도 세상에서는 이들을 깔보아 말하기를 능력 없는 놈이라고 한다. 선량하고 온후하며 순수한 것은 성실한 사람인데도 세상에서는 이를 보고 깔보기를 어리석은 놈이라고 한다. 명령을 존중하고 맡은 일에 신중함은 왕을 섬기는 민중인데도 사람들은 이를 보고 깔보며 말하기를 겁쟁이라고 한다. 도둑의 기세를 꺾고 간악한 사람을 고발함은 민주시민이죠, 그죠? 임금의 법령을 밝히는 민중인데도 세상에서는 이들을 보고 말하기를 임금에게 아첨하고 남을 이간하는 놈이라고 한다. 이 6가지 부류를 세상에서는 비방한다. 간악하고 거짓을 일삼는 무익한 사람들이 6가지가 있는데 세상에서는 이들을 저와 같이 칭찬하고 논밭 갈아 농사짓고 나라가 위급할 때 전장에 나가 싸우는 유익한 사람들이 6가지가 있는데 세상에서는 이들을 이와 같이 비방한다. 이것을 이른바 6반이라고 한다. 6반. 여기 6반이군요. 칭찬해야 되는데 비난하는 거 6개. 그리고 금지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칭찬하는 거 6개. 그렇게 해서 상반되는 거 6가지. 그렇게 해서 6반인가 보네. 자, 공직에 나아가지 않고 제야에 있는 사람들이 사사로운 이익을 쫓는데도 세상이 이를 칭찬한다. 세상의 임금들은 이 헛소리를 듣고 그들을 예우하는데 예우하는 곳에서는 이익이 반드시 더해지는 것이다. 또 백성들은 사사로운 해로움을 마다하지 않는데도 세상이 이를 비방한다. 세상의 임금들은 세속의 소리에 귀가 막혀 이들을 천시하는데 이처럼 천시하는 곳에는 손해가 반드시 따른다. 그러므로 명예와 포상은 사사로운 잘못을 행해서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민중에게 주어지고 비방과 손해는 공적인 선을 행해서 마땅히 상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내려지니 이래서야 나라의 부강을 바란다 해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괴사편하고 거의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말이 좀 다른 거지. 아마 뒤에도 쭉 여기에 관한 설명들이 나오겠죠. 옛날부터 전해지는 속담에 정치를 하는 것은 목욕과 같다. 비록 머리털이 빠져도 반드시 머리를 감아야 한다라고 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면서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을 모른다면 적절한 조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무릇 종기를 침으로 째면 아프고 약을 마시면 쓰다. 아프고 쓰다고 해서 종기를 째지 않고 약을 마시지 않으면 곧 자기의 몸은 다스려지지 않을 것이고 병은 낫지 않는다. 지금 왕과 신하의 위아래 관계가 어버이와 자식 사이 같은 애정이 없으니 의로움에 들어맞는 행동으로 신하들의 잘못을 막으려면 반드시 틈이 생길 것이다. 어버이가 자식을 대할 때 이들을 낳으면 서로 축하하지만 딸을 낳으면 곧 죽이고 만다. 이는 다같이 어버이의 품 안에서 태어났는데 아들이면 축하하고 딸이면 죽이는 것은 그 뒷일의 편의를 생각하고 긴 장래의 이익을 헤아려서이다. 아들이면 축하하고 딸이면 죽인다고? 그러므로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도 이처럼 이해타산의 마음이 서로 대치하는데 하물며 어버이와 자식 간에 같은 애정이 없는 경우야 어떻게느냐. 지금 학자들이 왕을 설득하고자 할 때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바라는 마음을 버리고 서로 사랑한다는 도를 나타내려고 노력한다. 이것은 왕이 신하에 대해서 어버이보다 더한 친밀감을 가지도록 바라는 것이다. 이것으로는 은총과 사랑을 말하기가 충분하지 못하다. 남을 속이고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명석한 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인은 다스림에 있어 법률과 금령을 명확하게 한다. 법률과 금령이 명확하면 모든 관리는 법을 지키게 되고 상벌이 명확해진다. 상벌을 명확하게 시행해 사사로움에 치우치지 않으면 민중들은 임금에게 도움이 된다. 민중이 임금을 돕고 모든 관리가 잘 다스려지면 나라는 넉넉해지고 나라가 넉넉하면 군사는 강해지고 천하통일을 이룩하는 폐왕의 성업은 달성된다. 폐왕이 되는 것은 임금으로서는 큰 이로움이다. 왕이 큰 이로움을 가슴에 품고 정무를 집행하면 관직에서 일하는 사람은 능력에 알맞도록 하고 그 상벌은 사사로움이 없게 하며 공정하며 선비나 민중으로 하여금 그 취지를 알게 하고 있는 힘을 다해 목숨 바쳐 일하게 하고 공적을 세우면 벼슬과 복록이 이룰 수 있게 한다. 복록이 이룰 수 있게 한다. 이룬다는 거는 이제 높아진다 그런 말이죠. 벼슬이 오르고 복록이 더하면 부귀는 바라던 대로 이룩되는 것이다. 부귀는 신하에게 있어 큰 이로움이다. 신하가 큰 이로움을 가슴에 안고 직무에 임하면 거기에는 위협도 무릅쓰고 죽음에 이를 경우라도 있는 힘을 다해 직무에 충실하고도 원망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왕이 인정을 베풀지 않고 신하가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는다 해도 천하의 폐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괴사하고 같은 말이죠. 무릇 못된 짓 하는 것을 윗사람이 알게 되면 아랫사람은 이를 조심할 것이고 이 못된 짓 하는 것을 처벌하게 되면 그것은 그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못된 짓을 모르고 있으면 지 좆대로 할 것이고 처벌하지 않고 그냥 두면 못된 짓은 계속 행해진다. 하찮은 물건이라도 남이 보지 않는 곳에 숨겨두면 비록 증삼과 사추 같은 어진 사람도 의심받게 되고 100냥이나 되는 큰 돈이라도 남의 눈에 잘 띄는 저작거리에 걸어놓으면 비록 큰 도둑이라도 훔쳐가지 않을 것이다. 남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증삼이나 사추같이 어진이도 사람이 볼 수 없는 곳에 숨겨진 곳에는 의심받게 되지만 반드시 남에게 알려지면 큰 도둑이라도 저작거리에 걸어놓은 큰 돈을 가져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명석한 임금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그 지키는 눈을 많이 두고 그 죄를 무겁게 하고 민중이 법률에 따라 못하게 금할 뿐 염치심의 호소에 못하도록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양심이 맡기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법령으로 정하고 금령으로 정해서 그걸 사람들한테 시키는 거지 그걸 사람들의 양심에 맡겨서 어떻게 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배나 되지만 아버지의 명령이 자식에게 행해지는 것은 어머니의 10배나 된다. 관리는 민중에게 대한 애정은 없지만 명령이 민중에게 행해지는 것은 아버지의 10,000배나 될 것이다. 어머니는 애정이 잔뜩 쌓여 명령이 막혀버리지만 관리는 위험을 나타내 민중이 듣고 따르게 하는데 위험과 애정 가운데 어느 쪽을 취할 것인가는 이것으로 정해진다. 또한 어버이가 자식에게 바라는 바는 몸을 움직일 때는 안전하고 이롭기를 바라고 처신어에 있어서는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란다. 왕은 민중에게 나라에 위태로움이 생겼을 때는 목숨을 걸고 평화로울 때에는 있는 힘을 다해 일할 것을 바란다. 어버이는 두터운 사랑으로 그 자식을 안전하고 이로운 곳에 두고자 하는데도 자식은 이를 듣지 않는데 임금은 사랑과 이로움도 생각할 여지 없이
민중에게 죽을 힘을 다해 일하게 해도 그 명령은 행해진다. 사랑으로서 사람들을 움직이면 안 되고 법과 규칙으로서 움직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앞에서 쭉 했던 얘기죠. 별로 다른 얘기 아닙니다. 명석한 임금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은총과 애정의 마음을 기르려 하지 않고 위엄을 갖추어 권세를 더하는 것이다. 어머니는 두터운 사랑이 있는데도 자식에게 실패가 많은 것은 사랑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이고, 아버지의 사랑은 박하지만 회초리로 가르치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는 것으로 이것은 엄한 것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지금 온 가족이 살림을 꾸려감에 있어 서로 굶주림과 추위를 참고 견디며 서로 애써 고생하고 노력한다. 비록 전쟁의 위난이나 굶주리는 환란을 당해도 따뜻한 옷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이러한 인내를 이겨낸 집안이다. 서로 동정하여 의복이나 음식을 아끼지 않고 베풀며 오락이나 즐기는 집이 있다. 흉년이 들어 굶주리게 되면 아내를 남에게 시집 보내고, 자기 자식을 파는 사람은 오락이나 즐기고 서로 나누어 먹으며 풍족하게 산 그런 집들이다. 그러므로 법에 의하여 다스리는 도리는 처음에는 고달프지만 긴 장래에는 이로운 것이고, 인으로서 다스리는 도리는 유가적 통치죠. 한때는 즐거울지 모르나 나중에는 공색해진다. 성인은 법과 인의 경중을 잘 헤아려 이로움이 큰 쪽을 취하기 때문에 법률 밑에서 서로 참고 견디는 방법을 쓰고, 인자하게 서로 돕고 위로하는 방법은 버린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형벌은 가볍게 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망하게 하는 길이다. 무릇 상벌을 반드시 확립하는 까닭은 착한 일을 권하고 나쁜 일을 금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상을 후하게 주면 바라던 일을 쉽게 이룰 수가 있고, 벌을 무겁게 내리면 싫어하는 일이 갑자기 그치게 된다. 무릇 이로움을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해로움을 싫어하니 해로움은 이로움의 반대이기 때문이다. 바라는 것에 반한다면 어찌 밉지 않을 수 있겠느냐.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지러움을 미워하고 어지러움은 다스림의 반대이다. 이런 까닭에 다스림을 억지로 바라는 사람은 그 상이 반드시 후하고, 어지러움을 아주 미워하는 사람은 그 형벌이 반드시 무겁다. 안녕하세요. 지금 형벌을 가볍게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어지러움을 미워함이 심하지 않고 다스림을 바라는 사람 마음 또한 강하지 않다. 이것은 술에 대한 마음가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덕행마저도 없는 것이다. 임금이 현명한가 무능한가, 슬기로운가 어리석은가를 결정적으로 헤아리는 방법은 상벌의 경중에 있는 것이다. 형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죄인을 벌주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명숙한 임금의 법률을 따릅니다. 사람을 죽인 자를 죽이는 것은 죽이는 것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인 죄를 다스리는 것으로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다. 도둑을 벌하는 것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지은 자를 다스리는 것으로 죄지은 자를 다스려 그 형벌이 죄에 대해 합당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한 사람의 악인에게 무거운 죄를 져서 나라 안에 모든 악을 그치게 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곧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된다. 오늘은 한비자 본인인 것 같아. 오늘은 짭한비 아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것도 참 우리나라에서 많이 논쟁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주 나쁜 형벌을 지었어, 아주 질 나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78만 년형 이런 게 내려야 되는, 이런 게 이제 들어야 되는데, 근데 막 꿀당 3년형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요.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게, 이것도 그러니까 중형주의, 중벌주의로 하자는 거는 한비자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신 거죠. 근데 중형주의, 중벌주의가 아니라 이제 다른 쪽으로 가자. 벌은 그렇게 무거워서 안 된다라고 하는 쪽은 이제 그것도 합리적인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일단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범죄자를 교화될 대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교화되지 않을 대상으로 보느냐가 첫 번째입니다. 교화될 대상으로 보면은 무조건 가둬놓는다고 그게 좋은 건 아니겠죠, 그죠? 두 번째로 지은 죄가 무겁으면
무거우면 그 사람한테 많은 형벌을 준다고 치자. 그러면은 사실 근데 법이라는 게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일단 제일 가장 좋은 거는 사실 그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지. 그 범죄가 일어난 이후에 이제 그 사람한테 일종의 사적인 제재를 국가가 대신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인 거예요. 혹은 반대로 한비자의 의견대로 사적인 제재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 사람한테 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벌을 받게 된다는 걸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악행을 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로서 법을 시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시각 차이들이 있는데, 뭐 저는 이제 법 철학하는 사람도 아니고 법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법 전공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각 차이가 있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엄벌주의를 한비자가 따라가고 있다. 맥락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은 한비자가 따라가고 있다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지나갑니다. 자, 어디까지 읽었노? 무릇 상을 아니다. 중한 벌을 받는 사람은 도둑이고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선량한 사람인데, 나라가 잘 다스려지길 바라는 사람이 어찌 중형을 주저하겠느냐. 무릇 상을 두텁게 함은 그 공적만을 상 주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온 나라 사람에게 이를 권하는 것이 된다. 상을 받은 사람은 그 이로움이 기쁘고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은 공적을 세워 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한 사람의 공적에 보답한 것이 온 나라 사람들을 장려하게 되는 것이다. 나라의 다스림을 바란다면 어찌 후한상을 주는데 주저하겠느냐. 상벌에 대한 얘기죠. 법술제 중에 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법. 지금 정치의 도를 잘 모르는 사람은 모두 말하기를 형벌을 무겁게 하면 민중을 상하게 한다. 형벌을 가볍게 해도 못된 짓을 막을 수 있는데 어째서 반드시 형벌을 무겁게 하느냐 라고 한다. 이것은 정치를 잘 모르는 까닭이다. 무릇 무거운 형벌 때문에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가벼운 형벌로도 못된 짓을 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가 없다. 가벼운 형벌에도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은 더 무거운 형벌이면 반드시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까닭에 왕이 무거운 형벌의 법을 설정하면 간사한 일은 그치게 되고 간사한 짓이 없어지는데 어째서 선량한 민중을 괴롭히겠느냐. 이른바 무거운 형벌이나 못된 짓에는 이로움이 적고 위에서 내려지는 벌은 큰 것이다. 민중들은 작은 이로움 때문에 큰 해로움을 당하고 싶어하지 않으므로 간사한 일은 반드시 그치게 된다. 이른바 가벼운 형벌이란 못된 사람이 얻는 이로움은 크지만 위에서 내리는 형벌은 작은 것이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이로움의 마음에 끌려 죄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므로 나쁜 짓은 그치질 않는다. 그러므로 옛 선현들의 속담에 말하기를 사람은 산에 채여 넘어지는 일은 없지만 개미뚝에 채여 넘어지는 일은 있다 라고 했던 것이다. 이것은 산은 크기 때문에 사람이 늘 조심하지만 개미뚝은 작아 사람이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지금 형벌을 가볍게 하면 민중들은 반드시 깔보고 쉽게 여길 것이다. 죄를 범하고도 이를 벌하지 않는다면 이는 나라 안을 온통 죄짓게 만들어 놓은 채 내버려 두는 것이 되고, 그래놓고 죄를 지었다고 벌을 준다면 이는 민중에게 함정을 파놓는 꼴이 된다. 그러므로 죄를 가볍게 다스리는 것은 민중에게 있어 개미뚝과 같은 것이다. 죄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으로 민중을 다스리는 도를 잡는 것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면 민중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으로 이것은 곧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비는 그래서 엄벌주의가 오히려 이제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여러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 관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법철학책이나 그런 걸 찾아보시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어쨌건 한비자에게 법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자, 요즘 학자들은 모두 옛날 책에 성왕을 칭송하면서 현세 실제를 살피지 않고 말하기를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민중을 사랑하지 않고 세금 걷기를 언제나 무겁게 하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자가 모자라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원망하게 되었고 천하는 어지러워졌다 라고 한다. 이것은 생활에 물자가 충분하고 그에 대해 자비를 베푼다면 비록 형벌이 가벼워도 민중은 잘 다스려진다는 생각인데 실제로는 이 말과 같지 않다.
사람이 무거운 벌을 받게 되는 것은 본래 생활이 넉넉한 뒤에 있는 일이다. 비록 생활하는 데 쓰이는 물자가 넉넉하고 두터운 사랑을 베풀더라도 형벌이 가벼우면 역시 어지러워진다. 무릇 부잣집에서 귀염을 받는 자식은 물자를 얼마든지 넉넉하게 쓸 수가 있고 물자를 넉넉하게 쓰면 함부로 가볍게 쓰며 함부로 쓰게 되면 사치에 빠진다. 한편으로 자식을 사랑하면 위엄과 참을성이 없게 되고 위엄과 참을성이 없으면 방자한 자식이 되고 만다. 사치를 하게 되면 집안은 가난해지고 버릇없이 방자해지면 행동은 난폭해진다. 이것은 비록 재화가 넉넉하고 사랑이 두터워도 형벌이 가벼운 데서 온 환란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재물이 넉넉하면 노력함을 게을리하고 위의 다스림이 너그러우면 지 좆대로 나쁜 짓을 저지른다. 재물이 넉넉해도 더욱 애써 노력한 사람들은 신농시였고 위의 다스림이 너그러워도 더욱 행동이 신중했던 사람은 증삼과 사추였다. 무릇 민중이 신농시와 증삼 그리고 사추에 미치지 못함은 분명한 것이다. 노담은 이렇게 말했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되고 부끄러운 일이 없고 머무를 줄 알면 위태한 지경에 빠지지 않는다. 이거 도덕경에 있는 말인데. 자, 무릇 위태롭고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고 해서 만족 이상의 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노담 그 사람뿐이었다. 노담이 노자죠. 지금 민중을 만족하게 하면 그것으로 잘 다스려지리라 여기는 것은 민중 모두를 노담과 같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다. 하나라의 폭군인 걸은 천자의 귀한 자리에 앉았지만 그 존귀함에 만족하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의 모든 물자를 가졌어도 그 보화에 만족하지 않았다. 임금이 민중을 만족시킴에 있어서는 비록 천자가 되게 해서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며 걸이 반드시 천자가 된 것에 만족하게 느끼지 않았는데 천자가 된 것에도 만족하지 않았는데 비록 민중의 욕구를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다스림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게 과연 제대로 된 정치이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므로 명숙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은 이때에 알맞은 일을 시켜 재물을 생산하게 하고 세금을 매김에 있어서 빈부를 헤아려 균등하게 하고 벼슬과 복록을 후하게 해서 그 현명함과 능력을 다하게 하고 형벌을 두텁게 해서 간악한 짓을 금지한다. 그리하여 민중으로 하여금 노력하면 부를 얻고 업적을 세우면 벼슬이 올라 귀하게 되며 허물을 범하면 벌을 받고 공로를 세우면 상을 받도록 해서 은혜에 따른 불로소득을 생각하지 않도록 한다. 불로소득 번역을 뭐 이걸 불로소득으로 간 거야? 이 불렴 자해지패 이게 조개 패자에다가 그 다음에 쉬우리자 붙어 있는 건데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그거예요. 재산 관련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불로소득이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요. 불로소득보다는 내 생각에는 이거 어떤 거에 가깝냐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 왕이 예를 들면 사람들한테 베푼다고 왜 이것저것 주는 거 있잖아. 그런 거에 사람들이 의지하도록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인 거예요. 반대로 이제 왕들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는 안 된다. 그런 게 정치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은혜에 따른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만이 제왕의 정치인 것이다. 사람들이 모두 잠을 자고 있다면 그 중에 눈먼 맹인이 있어도 알지 못하고 모두 말을 않고 가만히 있으면 말 못하는 벙어리가 있어도 알 수가 없다. 잠에서 깨어 있을 때 물건은 보이고 질문을 해서 대답을 해야 맹인과 벙어리는 판명된다. 그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는 술을 판별할지 모르는 사람을 알지 못하고 술이라는 건 기술이죠. 사람을 다스리는 기술이요.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보지 않고서는 어리석은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 의견을 듣고 사실에 적합한가를 살피고 일을 맡겨 공적을 추궁하면 술을 판별하지 못하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은 막히고 말 것이다. 무릇 힘센 사람을 구하고자 할 때 그 스스로 천거하는 말을 듣는다면 오획 같은 역사와 구별하지 못할 것이지만 무거운 세발 솥을 주어 들어보게 하면 힘이 센지 약한지를 판별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관직은 능력 있는 선비를 시험하는 소추로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보면 어리석은가 슬기로운가를 알 수가 있다. 술을 판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제에 있어 쓸모가 없음을 알 수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견뎌내지 못함을 안다. 이거는 또 이제 유학에서 보통 얘기하는 뭐 은자, 이런 현자, 뭐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네. 앞에 나왔던 얘기들이죠, 그죠? 말이 실제에 쓰이지 않는데
스스로를 지켜 올려 변설을 늘어놓고 실제 임무가 맡겨진 일도 없는데 스스로를 꾸며 고결한 척한다. 그런데 세상의 왕들은 그 변설에 홀리고 그 고결함에 빠져 이들을 존귀하게 생각한다. 이는 물건을 보이기도 전에 잘 본다고 판단하고 질문을 해서 대답을 듣기도 전에 변설을 정립했다고 미리 판단하는 것이니 맹인이나 벙어리를 알아내지 못하는 것과 같다. 명석한 왕은 그 의견을 들으면 반드시 실제로 쓰일 것인가 아닐까를 추궁하고 그 행동을 보고는 반드시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를 추궁한다. 그렇게 되면 공허하고 캐캐묵은 학설을 늘어놓지 못하게 되고 거만하고 고결한 척 거짓된 행동은 꾸며지지 않게 된다. 까지가 바로 6반입니다. 6반. 그 다음은 8설입니다. 8설. 8설인데 8설 한 10쪽쯤 되네요. 자, 8설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읽도록 하죠. 8설이 47번째입니다. 47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비자는 총 55개이기 때문에 편이 이제 곧 있으면은 다 읽을 텐데 요 끝나면은 아마 논어를 읽을 것 같습니다. 논어.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방송이 더 이상 없습니다. 철학산책은 매주 수요일 11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